어제 그 컷오프가 있었죠. 그래서 양승조, 최문순 두 지사가 탈락을 했고 나머지 6명이 본 경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6명의 후보 차례로 만나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 이재명 경기지사 만나보는데요.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이재명. 예. 지금 상태가 좋네요. 괜찮은가요? 네네. 방역 상황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대치 그러니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네.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이제 치명률이 매우 떨어져서 그 단순한 감기 정도로 거의 대부분 지나가고 예를 들면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종전에 한 20분의 1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환자실은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가 좀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확장 중이고요. 지금 정부에는 지금 12살 이하만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데 1인당 치료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약 6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단순히 격리하고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그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 일부를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비용도 줄이고 본인들의 고통도 줄고 효율적이어서 그걸 정부에 좀 확대하도록 제안 드릴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조만간 이제 검토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특별방역 점검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참석하십니까, 지사님? 당연히 가야죠. 예, 혹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 말고 좀 정부의 주문 내지 요청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지금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방역 문제는 협의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더 할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가치료 확대도 우리 경기도에서 종전부터 하던 홈케어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특별히 제안할 건 없고 미리 다 이렇게 서면으로 또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참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백신 확보가 소강 상태라서 좀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또 백신 확보 잘 될 거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방역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이제 경선 얘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무튼 이제 그 컷오프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사님이 1등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래요? 네. 지금 그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더라고요. 이제 본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본경선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 것 같은데 본경선에서 끝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1대1 구도라고 봐야 되고 1대1 구도일 경우에 사실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 득표율이 41%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개는 2~3% 안으로 박빙의 승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될 때도 30만 표에서 50만 표 정도로 겨우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이제 경선에 이겼는데 본선에 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본선에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내부 결속이 아주 단단해야 되고 중원으로 소위 중도 또는 보수 영역으로 진출을 해서 50%를 넘겨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는 본선을 결정해야 될 입장인데 다른 후보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경선이 중요한 그런 경우인데 저로서는 어쨌든 원팀을 살려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선에서 그 소위 우리의 역량이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심하게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표현을 하면은 손발 묶인 권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비 경선 단계에서 지사님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설정하셨던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아시겠지만 경선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다 사단이 벌어져서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경선 끝나고 후보들끼리 협조적 관계였던 게 저번 대선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그게 쉽지는 않고
미세한 박빙 승부에서 이기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다른 분들은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네거티브도 하시고 하겠지만 저는 포지티브한 공격조차도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될 입장이라서요. 그럼 경선 끝날 때까지 그 모드로 계속 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선이 있으니까요. 내부 결속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 당선에 성공해서 만드는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 계승이냐 아니면 이재명 일기냐 하는 의구심이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넓게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래요? 네, 이게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청출어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부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과도 다 우리의 몫이고 공은 승계하고 과는 고치고 필요한 건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더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버려야 되는 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같은 거겠죠. 부동산 문제? 네. 그러면 부동산 문제의 가장 패착 요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관료들의 저항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 어떤 말씀이세요? 관료의 저항? 원래 관료라고 하는 거는 그 여당 야당 떠나서 또 하나의 독자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관피아, 뭐 토피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이익이 제일 중요해서 행동 양식이 있어요. 법이 정한 거 합니다. 관행적으로 하던 건 합니다. 지시한 건 하는데 지시 안 한 나머지 권한 예산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하죠. 근데 지시를 할 때도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향, 즉 철학과 가치가 뚜렷해야 되고 방향을 정해주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겨우 성과가 나는데 예를 든다면 계곡정비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주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또 움직여요. 그게 관료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를 보면 그 고위공직자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많고 또 주택 임대 사업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심지어 뭐 본인 이름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도 있고 하니까 집값을 잡는 정책을 하라고 하면 하는 척은 하는데 내심으로는 구멍을 꼭 만들어 놓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료의 저항 때문에 왜곡된 정책이 뭐라는 말씀이십니까? 주택 임대 사업 같은 거겠죠. 그런 게.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투기용 다주택에 대한 조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면 사실 한 사람이 집을 수백 채 가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는 금융 제한을 해서 돈을 못 빌리게 한다든지 조세 부담 크게 한다든지 또는 새 주택부터는 뭐 거래 허가를 받아라든지 불가피한 것을 뭐 이런 방법들은 정말로 많은데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사님이 그 대통령이 되신다면 관료를 어떻게 틀어주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저는 목표를 정확하게 지정해주고 신상필벌하고 권한은 부여하고 책임은 우리가 져주는 방식으로 하면 방향에 따라 잘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성남에 그 뇌물 주고 승진하던 그 관행 있는 성남시 조직을 제가 2년 만에 장악을 해서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평가받는 기초단체장이 됐지 않습니까? 일은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요. 경기도는 1년 만에 저희 완전히 호흡을 맞추는 조직이 돼서 제가 2년 동안 내내 재판받느라고 정신이 없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기도정이 역사에 없는
전국 1위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알겠습니다. 그거 다 관료들이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책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그냥 네. 질문드리니까 그 예스 노로 먼저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본소득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당연히 하지요. 예스입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사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 공격에 제가 당한 건데요. 네. 저의 예를 들면 부족함의 일부이기도 하죠. 예. 아주 예를 들면 유명한 간장게장집이 있는데 네. 누군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저 집에는 밥은 없고 간장게장만 있어서 밥을 못 먹어. 네. 간장게장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장게장이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밥이 더 중요합니다. 간장게장은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반찬이다. 네. 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거든요. 예. 대전환의 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로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공정 회복을 통해서 성장의 토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공정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회복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이런 기본금융, 또 그중에 기본주택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식당에서는 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좀 일부 보도를 보면 네. 정책 자문그룹에서 이건 좀 리스크가 큰 정책이고 차라리 네. 그러니까 부의소득세, 의무소득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이 네. 내걸었던 안심소득이나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오보가 나간 다음에 예. 저희 내부의 정책팀 교수분들이 이게 사실이면 본인들은 안 한다 이렇게 오히려 나와서 오히려 네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가져서요. 예. 제가 그저께 밤에 정책 교수단, 정책 전문가 집단 회의를 해서 네. 오히려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 누군가의 오해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기본소득은 말씀드리지만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서. 복지를 넘어선 경제정책, 예. 성장정책인 것이죠. 예. 네네. 근데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사실은 그 지사님의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남으면서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한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써놓고는 대부분은 다 뭐 안심소득이니 뭐 공정소득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부자는 세금만 내고 가난한 사람만 몰아주자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소득이 전혀 아니죠. 제가 이번 기본소득 논쟁을 통해서 뭐 사실 저도 이제 하나 좀 이렇게 수용한 게 있는데 기본소득은 하는데 구체적 방식은 국민들의 뜻이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게 재원이 충분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한데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으로 소액을 보편적으로 전원에게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제가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광재 후보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서 이제 그 점을 저희가 수용을 한 다음에 좀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고액으로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연령대 중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 청소년, 아동들을 먼저 고액으로 지원한 다음에 나이를 늘려가는 거죠. 쭉 다른 나이로. 또 경기도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세 이렇게 하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쉽습니다. 농어촌 온갖 지원금들을 좀 조정을 하면 비효율적이니까요. 뭐 누구 계산에 의하면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월 100만 원이요? 네네. 지금 뭐 농업 보조금이니 뭐 직불금이니 온갖
뭐 감세, 뭐 면세 이런 것들을 하면 이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농어촌 먼저 하면서 또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부문별로 뭐 장애인, 또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들한테 이게 기본소득 정말 중요합니다. 창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또 쭉 옆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 요것도 하고 액수를 소액으로 전원하게 한 다음에 그걸 늘려가는 걸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언제쯤 공개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본선 들어가서 하실 계획입니까? 좀 그럴 생각이죠. 지금 하면 또 막 액수 가지고 따지고 뭐 여기는 왜 뺐냐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집행 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고 네,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니까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을 테고요. 그런 방식들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게 경제 정책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1차 재난지원금이 작년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1년에 몇 번 이렇게 늘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경제부 공정성장을 강조를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이 중에 이제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서 기본소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기본소득을 위해서 재원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탄소 줄여야 되잖아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탄소 사용의 부담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랑스의 노란조끼 사태가 벌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탄소세를 다 걷어서 100%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물가 상승 이상으로 혜택을 보게 되죠. 그게 용해인 의원이 제기했던 그 방안이 그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소득 탄소세라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 그거는 에너지 그 대책 그러니까 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그 주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에너지 전환용으로 써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에 대한 부담금을 늘려야 되고 부담을 늘리면 전기세가 쉽게 말하면 오르고 그럼 서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서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라든지 탄소 기본소득세 그다음에 또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세를 부과한 다음에 이걸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드리면 80%에서 90% 가까이는 다 혜택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교정과세를 하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만들어서 조세 저항을 줄이는 이런 정책도 있죠.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좀 확인하면서 그 가급적 검증은 후보자 본인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후보가 역량이 있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하냐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 후보의 관계된 건 다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후보의 가족, 뭐 그거 당연히 배우자 해야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뭐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으로 확대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결혼 전.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는 시점을 강조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근데 어떤 책임을 진다 만다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허다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검증할 건 다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 당연하죠. 그래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사님의 이런 발언을 다르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많지요. 이거는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만인의 공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 권고 중에 하나가 아예 말을 하지 마자라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죠. 오해를 받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는 게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오해 있다고 말 안 해버리면 사실 그게 제일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말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외람되지만 김부선 씨가 연일 계속 목소리 높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객관적 사실에 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방법 다 있습니다. 옛날에 다 병원 가서 네. 검사 받으신 걸로 다 이제 가름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리하면?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여가부하고 통일부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거야말로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주장이죠. 그래요. 네, 우리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요. 북한은 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교 영역으로 다 치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통일부가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외국을 상대로 하는 정책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여가부 문제도 뭐 청년 세대들에서 특히 남성 청년들 사이에서 어쨌든 역차별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여성만 하느냐? 우리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시험, 뭐 자격 시험 이런 데서 우리가 밀린다. 뭐 우리는 또 군대도 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차별받는다 오히려. 라는 주장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데 네.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여성이 또 예를 들면 차별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정 부분은 혜택을 보겠지만 특정 부분 차별을 보고 있으니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남성 청년들은 이 성할당제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평등부 또는 성평등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역할을 좀 더 성평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평등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확대해 나가는 걸 고민해야지 그걸 없애버린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단답형으로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뭐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